12-2단원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선진국가, 개발도상국가, 진짜 개발이 안 된 곳을 후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후진국에서 더 발전하면 개발도상국이 되는 거고, 개발도상국에서 더 나아가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게 되겠죠. 이쪽에서 배우는 지역은 주로 후진국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발전 수준이 다른 이유가 나와 있죠. 지역 간의 발전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를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그 지역에서 기후와 그 지역의 지형이 다 다르죠. 아무래도 너무 춥고 너무 더운 지역보다 따뜻한 지역이 훨씬 더 사람이 살기 좋겠죠. 그리고 지형도 산지보다 평야 지역에 배정받은 국가들은 발전을 하기에 더 유리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가 있죠. 요걸 보고 우리가 뭐 인문, 사회적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발전 속도, 우리 뭐 산업혁명 이런 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산업혁명이 먼저 발생한 지역은 더 많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게 이렇게 발전이 다른 이유는 자연환경 요소도 있고 인문사회적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2번을 보면 발전 수준의 격차가 점점 뭐 되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 발전 수준의 격차는 국가 간의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좁힐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역이 더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 이때 말하는 무역은 요즘은 전부 다 무슨 무역이다?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많이 보죠? 선진국이 이익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계화에 따른 무역 형태가 자유무역이고, 이 자유무역은 영어로 FTA라고 부르죠. 이 FTA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계무역기구예요. 세계무역기구는 WTO죠. 이 친구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무역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더 비싼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선진국이다 보니까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무역을 많이 하게 되면 격차는 더 뭐 된다? 벌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현재의 무역 형태와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발전 수준의 지역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역차를 볼 건데, 선진국은 18세기 후반부터 벌써 산업혁명을 시작했어요. 특히 어디로부터? 영국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찍부터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잘 살아. 그래서 해당되는 나라가 대륙이 서부 유럽, 북아메리카 등이 있겠죠. 앵글로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네. 미국은 19세기 이후로 부자고, 맞죠? 세계 최고 공업국가죠.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 GDP라는 거는 그 나라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은 얼마 정도 벌었냐를 알려면 우리나라 인구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1인당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만 달러 넘었다, 4만 달러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진국은 아무래도 1인당 GDP 수준이 높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아요. 자, 개발도상국은 20세기 이후면 1900년대잖아요. 맞죠? 이거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나가세요. 진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까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식민지였거든. 근데 식민지가 다 독립을 했죠.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이제 나라가 형성됐으니 그때부터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대표적인 대륙이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국가들이죠. 그래서 1인당 GDP가 굉장히 낮은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보자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주로 남반구죠. 이 친구들은 주로 뭐죠? 북반구죠. 아하, 그러면 요 둘의 격차가 뭐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다음 파트를 보시면 이제 국가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 지표라는 건 뭐냐면 수치,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국가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측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경제적 성장이 당연히 주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물질적 기준이에요. 물질적 기준.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플러스해서 여기 보이는 삶의 환경이나 수준도 고려해야 되는데 주관적 요소도 고려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 되겠죠? 인간이 행복하더라도 이게 뭐 돈만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죠. 맞죠? 심리적 만족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측정이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2번을 보시면 인간 개발 지수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 개발 지수. 요거는 어디에서 말하는 거냐면 UNDP. UN은 이제 국제연합이죠.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 계획이라는 그런 곳서 만드는 수치인데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평균 연봉,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 수명. 수명은 이제 의학 기술과 관련이 있겠죠. 그 나라가 얼마나 의학 기술이 좋은가. 그 다음에 학력 수준 등을 다 총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수치예요. 이 수치가 높은 곳일수록 당연히 선진국이 높겠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수치가 낮을 겁니다. 뒤에 있는 표를 보시면 북반구 위주로 굉장히 선진국이 색깔이 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북아메리카,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유럽,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오세아니아, 이런 선진국들 위주로 색깔이 진하죠. 그래서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인간 개발 지수가 낮은 곳을 보니까 아프리카, 인도,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적도, 열대기후 지역과 남부 지역은 주로 인간 개발 지수가 낮고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일수록 인간 개발 지수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빈곤 문제인데, 이 저개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아, 빈곤 이런 문제였죠. 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물질적 부족함이 바로 빈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걸 보고 빈곤이라 부른다. 빈곤 문제의 발생 원인은 의식주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미비한 사회보장제도. 이거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국가가 담당해줘야 되는 무슨 제도다? 복지죠. 국가가 담당해야 될 복지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산업화 이후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산업화를 한다 해도 빈부격차가 극심하거든.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은 돌려서 이제 뭐 돈은 버는데 그 돈을 일부 지도자들만 돈을 다 가지는 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식량이에요. 그래서 식량 생산을 증대하고 위생을 깔끔하게 해줘야 되겠다. 식량 증산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증산이면 곡식을 더 많이 생산하고 위생, 보건 환경을 개선하여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된다. 그 식량 증산 문제는 그 뒤에 앞에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 뭐 GMO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와서 이제 농사에 접목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주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빈민 대출 은행 등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사례가 가난이 대출의 자격이 되는 은행이라고 해서 방글라데시의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방글라데시에 1977년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총재는 가난한 사람이 사채업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를 갚으려고 또 돈을 빌리게 되는 악순환을, 이게 고리대금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뭘 창설했다? 은행을 찬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받지 못한다라는 편견에 맞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줬던 게 바로 이 방글라데시 사연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에 대한 투자, 국가 스스로 경제 성장에 기반을 갖추고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한 60년, 70년대 했던 많은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음, 국외의 자본. 자, 이게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 투자. 그래서 기술 투자를 받는 거죠.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산업 육성한다. 만약에 이 개발도상국의 저개발 지역에 자원이 풍부해. 이 자원이 풍부한데 이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 기술력이 좀 후달리다 보니까 기술력이 없어. 그래서 선진국의 투자를 받아서 기술을 개발한 다음 자원을 확보해서 선진국과 다른 나라에게 조금 나눠주고 또 본인 나라도 발전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보츠와나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맞죠? 남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는 굉장히 후진국이었는데 성장을 열심히 해서 개발도상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 총생산 70달러밖에 안 됐어요. 한 명당 평균 1년 연봉이 70달러밖에 안 돼. 70달러면 지금 기준으로 9만 원이야. 1년에 9만 원밖에 못 버는 나라였는데 현재는 거의 100배에 달하는 6,000달러가 넘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 이 영토가 내륙에 있어서 수출에 불리한 조건을 가졌는데 이 보츠와나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다이아몬드 광산업의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보츠와나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다이아몬드 광산업이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선진국에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수출로 얻은 이 소득을 바탕으로 교육시설,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된 이 보츠와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다이아몬드 하면 보츠와나라는 남아프리카 나라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도 학교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213쪽까지 문제 풀면서 이 12-2단원까지 마무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12-3은 다음 강의에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학원을 안 오는 날이니까 잘 집에서 열심히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안녕.